위로하는 심리학. 장근영 지음. 출판사 빅피씨. 자이가르니크의 자이가르니크 효과. 하지 않은 일이 더 후회되는 이유. 할지 말지 고민이라면 일단 저지르고 후회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라면 그 말이 맞다. 하지만 좀 더 심각한 문제도 그럴까? 예를 들어 잘 돼도 못 돼도 부담스러운 사내 연애 같은 것은 어떨까? 이런 경우에도 일단 저지르고 후회하는 게 나을까? 어떤 일을 할지 말지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 만약 정말 잘 될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면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 잘 될 가능성이 낮아도 실패의 대가가 크지 않으면 역시 한 번쯤 시도해 볼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낮은데 실패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면 누구나 갈등하기 마련이다. 그때는 어떤 선택이 나을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때 일단 저질러 보는 쪽을 추천한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오래도록 남아서 당신을 내내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더 오래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일이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잊히지 않는 현상, 즉 마치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한 일을 쉽게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니크 효과라고 부른다. 베를린 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생이던 자이가르니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소그룹 세미나를 하곤 했다. 세미나는 한 번 시작하면 보통 몇 시간씩 계속됐고 그동안 그들은 커피를 리필하고 조각 케이크도 틈틈이 시켜 먹었다. 그런데 그들을 담당한 웨이터가 종이에 아무 기록을 하지 않고도 이들이 주문한 커피와 케이크의 숫자를 명확하게 기억했다. 자이가르니크는 이 웨이터의 놀라운 기억력이 손님들이 계산하기 전까지만 유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단 손님들이 커피와 케이크 값을 지불하고 나면 웨이터는 그 손님들이 뭘 주문했었는지, 심지어 이미 지불했는지 여부도 기억하지 못했다. 한 번은 자이가르니크의 팀이 커피 값을 이미 지불한 뒤 깜빡 잊고서 다시 웨이터를 불러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웨이터는 당황하면서 이들의 주문 내역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다. 자이가르니크는 이 현상의 원인을 심리적인 긴장으로 설명했다. 커피값 계산을 끝내지 않은 학생들이 아직 카페에 앉아있는 한 웨이터의 머릿속에는 손님이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하지만 손님들이 계산을 끝내고 나면 이들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므로 긴장감이 해소되고 기억도 덩달아 사라진다는 것이다. 왜 첫사랑은 잊히지 않을까? 우리의 뇌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사건은 쉽게 잊지만 중단된 사건은 잘 잊지 못한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말고 집에 오면 머릿속에서 일이 떠오르는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당신이 일벌레여서가 아니다. 그 일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스마트폰을 열었는데 미확인 메시지가 있거나 받지 않은 전화 알림이 있다면 무시하기 어렵다. 알림이 머릿속에 남아서 찜찜하기 때문이다. 짝사랑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도 자이가르니크 효과로 설명된다.
짝사랑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서만 간직한,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험이다. 꿈의 기억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억하는 꿈은 꾸던 도중에 깨어난 꿈이다. 우리는 매일 꿈을 꾸지만 대부분은 전부 기억에서 사라진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완결된 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꾸던 도중에 깨어난 꿈은 사라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다. 누군가에게 느낀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감사를 충분히 표했다면 그 기억은 완결돼 지나간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빚진 기분이 계속 남는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을 제대로 갚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하면 그 사건을 잊기 어렵다. 만약 지금 당신이 직장 동료와 사내 연애를 시작할지 고민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다 헤어지면 동료와는 어색해질 것이고 우정마저도 잃을 것이다. 게다가 직장 내 소문과 평판 또한 어찌 될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 실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사귀기로 결정한 순간을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 후회는 의외로 오래가지 않는다. 인간은 의외로 적응력이 강하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우리는 결국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래지 않아 당신의 이야기를 잊을 것이다. 당신이 새로운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말이다. 반면 고민하다가 연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당신은 자이가르니크 효과의 함정에 빠졌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귀기 전부터 이미 사내 연애를 할 때 발생할 온갖 경우의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계산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이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 앞에서 행동을 멈춘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후회할 일은 없다. 그러나 만약 그냥 사귀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은 영원히 남는다. 이 질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선택의 기회가 없음이 확실해질수록 질문의 무게가 커진다. 특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결과가 아주 좋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생애 최고의 사랑을 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겁쟁이가 되고 만다. 그 후에는 남은 평생 계속 떠오를 것이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를 살아야 하는 이유. 후회가 나쁜 이유는 과거에 얽매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라 말한다. 지금이 아닌 미래에 더 신경을 쓴다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현재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과거에 신경 쓴다면 대개는 이루지 못한 미결 과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그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닥쳐올 나쁜 일을 막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미결 과제가 일으키는 후회는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가능한 미결 과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그렇다고 무슨 일이든 떠오르는 대로 저지르라는 뜻은 아니다. 애초에 어려울 것 같은 일은 더 깊이 고민하기 전에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 나무를 계속 쳐다보며 이리저리 재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속엔 나무를 오른다는 미결 과제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실현 가능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포기하려고 해도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이 시도하는 게 낫다. 그 시도는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 평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이미 자라난 미결 과제를 종결짓기 위해 하는 시도다. 그리고 과제를 온전히 완결하려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남을 여지조차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한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실패가 아니다. 자신과 세상,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는 기회다. 그리고 평생 후회할 거리를 없앨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융의 콤플렉스. 나는 왜 저 사람이 싫을까? 같은 부서의 신입팀원 A는 자기 일에 만족하며 즐겁게 회사를 다닌다. 그런데 나는 어쩐지 A가 거슬린다. 그가 자주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A가 아주 늦는 것은 아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보다 5분, 10분씩 늦게 출근할 뿐이다. 지각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긴 적도 없다. 그런데도 나에겐 그 짧은 지각이 불성실의 증거로 보인다. 그래서 A에게 종종 험한 소리를 하고 트집을 잡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동료 B가 A에 관한 수다를 떨다 나에게 말했다. A를 보면 신입 시절 너를 보는 것 같지 않냐? 괜히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 특별히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변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뭔가 거슬리고 그 사람의 흔적이 보이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도대체 왜 그럴까? 내 심성이 삐뚤어진 걸까? 칼 구스타프 융이 창시한 분석 심리학에서 이런 질문은 아주 익숙한 것이다. 분석 심리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콤플렉스란 부러움이나 질투가 뒤섞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당신이 A를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나태한 태도로 주변에 민폐를 끼쳤던 과거의 자신과 달리 A는 여유 있게 일하면서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기에 질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융이 말하는 콤플렉스는 그것보다도 더 크고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 그가 보기에 콤플렉스는 무의식 속 진실을 엿볼 수 있는 열쇠였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누군가 거슬린다면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인류의 역사가 담긴 창고라고 봤다. 그에게 무의식이란 선조 때부터 축적된 나무들이 점철된 곳으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인간이 매혹되거나 기피해온 것들에는 어떤 심리적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봤다. 다시 말해, 우리 무의식 속에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근원적인 성향이 담겨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진화하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한 진화의 역사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나 불과 바람에 대한 숭배, 뱀에 대한 적대감 같은 것들이 모두 집단 무의식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 무의식에는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것만 있지는 않다. 우리 선조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듯 무의식이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하는 삶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족을 위해 싸우는 삶을 요구하며 누군가에게는 무엇을 만드는 삶이나 양육, 보살핌의 삶을 요구할 수도 있다. 즉, 집단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야 할 길인 운명이 담겨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콤플렉스는 운명적 거슬림이다. 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융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거슬리는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분석 심리학의 이런 원칙을 위의 사례에 적용해보자. 당신은 A를 보면서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아보니 자신이 자주 지각한 것은 불성실해서라기보다 안 맞는 회사를 억지로 다니다 보니 보람을 찾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회사 생활에 별다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데 같은 회사를 즐겁게 다니는 후배를 보니 괜스레 언짢은 마음이 든 것이다. 당신이 진작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직장을 찾았더라면 A를 미워할 리도 없지 않았을까? 애초에 설 자리를 잘못 골라놓고 그 불만을 애꿎은 후배한테 쏟아낸 것은 아닐까? 이 경우 콤플렉스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는 탐지기라고 할 수 있다. 콤플렉스가 없다는 사람이 바로 콤플렉스 덩어리다. 내게 숨은 콤플렉스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기본은 자기 내면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내게 거슬리는 것,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다. 혹시 꿈에 자주 나타나는 상징들이 있다면 거기에 해답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거나 혹은 피하고 싶은 영화나 캐릭터를 파고들다 보면 답을 찾을 수도 있다. 분석 심리학에서는 단어 연상 기법을 쓰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된 여러 가지 단어를 불러주고 그 단어를 들으면 연상되는 다른 단어를 대답하게 하는 방법이다. 융은 사람마다 다른 단어들에 비해 연상 반응이 아주 느리거나 들었을 때 호흡이 가빠지거나 연상되는 다른 단어가 없다고 답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융에 따르면 콤플렉스는 어떤 사람의 무의식에 잠재된 심리적 매듭이다. 매듭을 건드리면 그 매듭에 엮인 나머지 전체 끈들이 같이 움직이듯 콤플렉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나 단어를 던지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으로 움찔하는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융의 콤플렉스 탐지기는 현대에 와서 거짓말 탐지기의 원형이 됐다. 콤플렉스는 특별히 심성이 뒤틀리거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이 아닌 이상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을 다 하거나 원치 않은 것을 전부 기피하며 살 수 없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을 때 무의식 속 콤플렉스의 스위치가 켜진다. 그러니 콤플렉스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콤플렉스 덩어리일 것이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콤플렉스는 바로 나를 나답게 만드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벗어나려 하기보다 자기가 무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직시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누군가 말했듯 스스로 알고 있는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다. 융이 말했듯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싶다면
스위스에서 태어난 융은 어린 시절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소년이었다. 친구가 별로 없이 혼자 놀기를 좋아했으며 혼자 상상한 것들을 자기가 고안한 암호문에 적어서 학교 안 비밀 장소에 숨겨두는 괴짜였다. 융은 애초에 고고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고고학을 가르치는 대학까지 유학을 갈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고고학 대신 의학을 공부했고 의대를 나와 정신의학자로 일하다 프로이트를 만났다. 이후 프로이트의 신임을 각별하게 받으며 프로이트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렸지만 그는 무의식에 대해서는 프로이트와 의견을 달리했다. 콤플렉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융의 분석 심리학과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은 무의식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두 사람은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그 무의식의 속성은 전혀 다르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서 무의식은 거짓말쟁이다. 무의식은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을 저 깊은 곳에 숨겨두고 겉으로는 세상이 인정하고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것들만 보여준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배후 조종하는 세력이 바로 무의식인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모두 위선자로 병든 채 살 수밖에 없다. 반면 융이 보는 무의식, 특히 집단 무의식은 나를 속이는 존재가 아니다. 무의식은 꿈에 나타나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는 조상님처럼 진심으로 내가 바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열심히 힌트를 주는 고마운 존재다. 단지 그 조상님의 메시지가 낯선 언어로 돼 있기에 알아듣기 어려울 뿐이다. 융은 그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는 순간이 내 운명을 알게 되는 순간이라고 보았다. 즉, 무의식은 당신의 운명에 대한 계시가 숨겨진 고대 유적 같은 곳이다.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암호를 좋아하고 고고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던 융의 성향이 정신분석 이론과 만나서 태어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융은 인간의 마음을 대상으로 고고학 암호 연구를 한 셈이다. 주어진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운명과 다른 길로 갈수록 내 삶은 힘들고 공허해진다. 반면에 운명을 알고 받아들이면 진정 나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삶이 남들 보기에는 이상하거나 불행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충만하고 후회 없이 살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혹시 당신이 누군가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면 그 사람을 보며 당신 마음속에 어떤 매듭이 불편해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덕분에 당신의 운명을 찾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 말이다. 안나 프로이트의 방어기제. 갈등과 불안을 영원히 피할 수 있을까? 어릴 적 나는 실수할 때마다 변명거리를 찾곤 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이 생겨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어른이 돼서도 변명은 계속됐다. 하기 싫은 일을 맡아놓고서는 쓸데없이 미적대다가 일을 망친다. 애초에 하기 싫었다고 인정하면 됐는데 왜 나는 나 자신에게까지 솔직하지 못할까? 현실은 종종 우리를 아프게 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일단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부터 든다.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현실 부정을 해야 하는 무의식적 이유도 있다. 바로 무의식 속의 심판자 역할을 하는 초자아 때문이다. 초자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모든 욕망이나 감정을 처벌하려 든다.
상상과 실제를 구별하지도 않는다. 나쁜 생각만 해도 죄책감이 드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초자아의 처벌이 계속되면 나는 죽어 마땅해 같은 자기 혐오까지 찾아온다.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는 방어 기제를 만들어낸다. 방어 기제의 핵심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진짜 욕망을 숨기고, 진짜 저지른 행동을 뒤바꾸고, 진짜 내 앞에 닥친 현실을 감추는 대신 가짜를 내세운다. 잘못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어 마음을 보호하는 수단이 바로 방어 기제인 것이다. 방어 기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 때문에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은 자기가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줄 모르며 방어 기제가 내놓은 변명을 진심으로 사실이라 믿는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정신이 건강하고 정직한 사람도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는 아주 한심하고 병적인 수준에서부터 유용하고 생산적인 수준까지의 단계가 있다. 간단히 살펴보자. 1단계, 정신병적 방어 기제. 내면의 불안을 피하기 위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뻔뻔하게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방어 기제다. 거짓말로 따지자면 자기 자신만 속일 뿐 남들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아주 유치한 거짓말이다. 5살 이하의 아이에게나 어울리는 방어 기제이지만 가끔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연애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상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시험에 탈락했음에도 합격했는데 착오로 합격 증서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경우다.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예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정신병적 부정이다. 머리만 모래 속에 집어넣고 안전하다 믿는 타조와 같은 상태를 할 수 있다. 2단계, 미성숙한 방어 기제.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속이는 거짓말이지만 조금은 은밀한 거짓말이다. 남들에게는 비밀로 하는 자기만의 변명이다. 직장 상사가 시킨 일을 거부하고 싶지만 대놓고 거부하기는 두려우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척하면서 마감을 미루거나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식의 수동 공격이 대표적이다. 그러면 겉으로는 상사의 지시를 따랐지만 실제로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자기 욕구를 은밀하게 충족한다. 수동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으로 인해 나쁜 일이 벌어진 다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식으로 변명한다. 즉,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 공격 효과만 얻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미워하자니 초자아의 처벌이 두려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어쩔 수 없이 그에 대응할 뿐이라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투사도 있다. 이는 자신의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을 상대방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기 감정은 숨기는 것이다. 이 수준의 방어 기제는 한두 번 정도 책임을 모면하고 문제를 회피하게 해준다. 그러나 계속 쓰다 보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들통나고 비판받게 된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까지 이 수준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3단계, 신경증적 방어 기제. 신경증적 방어 기제는 대놓고 사용해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는 방어 기제다. 이 수준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꽤 많다. 오히려 그 때문에 자기가 방어 기제를 지나치게 사용한다는 걸 깨닫기 어렵고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어 기제도 너무 오래 사용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
예를 들어 전이라는 방어 기제는 위험한 대상에게 느낀 감정이나 행동을 좀 더 만만한 대상에게 쏟아내는 것이다. 이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강약약강,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해지는 태도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면 직장 생활은 유지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비겁한 인성을 키우게 된다. 연애에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식의 방어 기제인 주지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외면하지는 않으면서 그 사실이 주는 감정적인 고통, 즉 외로움이나 좌절감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어 기제에만 의존하면 연애를 시도하지 않으니 외로운 인생이 바뀔 기회도 함께 피하게 된다. 4단계 성숙한 방어 기제. 이 수준의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 욕구를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표출한다. 그래서 방어 기제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건전하고 생산적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나를 위한 변명이라는 방어 기제의 본질적 성격은 동일하다. 이 방어 기제에 의존하면 좋은 사람, 믿음직한 사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만큼 매우 바람직한 방어 기제이지만 의외로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타심에 관해 생각해보자.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하는 마음이 어떻게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좌절감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자기 욕구 충족을 포기하고 반대로 남을 위해서 움직이면 내적, 외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경험할 기회도 늘어나는 것이다. 이타적 욕구는 아무리 탐욕을 부려도 욕을 먹기는커녕 칭송받는다. 남을 돕기 위해 욕심을 부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칭찬을 받으니 자존감도 높아지고 당신의 선의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동참하며 사회적 영향력까지 생긴다. 결국 자신도 성공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럼에도 힘들기 때문에 이 방어 기제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유머도 방어 기제다. 유머의 본질은 불쾌하거나 불안한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기보다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놓고 웃음거리로 던지는 것이다. 거부하고 무시하려 할 때는 꺼림칙할 만한 갈등도 적극적으로 노출하면 우스꽝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므로 좋은 방어 기제가 된다. 그러나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농담을 던지려면 감각과 기술이 필요하다. 웃자고 던진 말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또한 쉽지 않은 방어 기제다. 언제나 좋은 것은 힘들다. 이 원칙은 방어 기제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영원히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방어 기제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사용한다. 사소한 잘못도 치명적 결함으로 간주하는 가혹한 경쟁 사회에서 부족함이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그저 내적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방어 기제는 필요하다. 문제는 방어 기제의 수준이다. 수준 낮은 방어 기제는 피해야 한다. 원래 죄책감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특성인데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수준 낮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죄책감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너는 항상 옳다. 너는 잘못이 없다고 변명해주는 방어 기제 속에만 숨으려고 하면 상처와 고통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을 막으면 성장도 멈춘다. 반면 어느 정도 현실과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단단한 껍질로 자기를 보호하는 개도 성장하기 위해 껍질을 벗어야 하는 순간을 만난다.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 가끔은 방어기제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무슨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갈등과 불안을 성공적으로 다룬 결과 방어기제 이론을 정교화한 사람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며 자라났다. 안나의 언니인 소피 프로이트는 프로이트 집안의 아이 중에서 가장 예뻤다. 그 때문에 안나는 늘 아버지의 사랑을 두고 언니와 경쟁해야 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경쟁이라는 경험은 이후 그녀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여성형 버전인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창안하는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러 이유로 그녀의 마음속은 늘 복잡했고 사춘기 때는 우울증의 섭식장애까지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공부에 집중했고 마침내 학계에서는 프로이트의 자녀 중에서 유일한 학문적 후계자로 인정받았다. 그뿐 아니라 나치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온 가족을 오스트리아에서 영국 런던으로 도피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맡을 정도로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인정받기에 이른다. 그녀의 삶 자체가 갈등과 불안을 성공적으로 제어한 차원 높은 방어기제의 표본인 셈이다.